1453년 5월 17일 수양대군이 갑자기 숙부인 양녕대군을 비롯한 종친들을 거느리고 단종을 찾아가서 국혼을 하실 것을 추청드립니다 하면서 결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사가 달려있는 중대사인이 윤호해 주십시오 하면서 말이죠. 근데 이때는 아직 3년상이 끝나지 않은 상중이잖아요. 혼인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청은 당연히 거부가 되긴 하는데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또 넉 달 후인 9월 25일 또 수양대군이 이렇게 치세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면서 치세에 관련된 의견을 담은 상소를 또 단종에게 올려요. 단종은 그걸 보고 나를 위해서 이런 것까지 우리 숙부가 올려주시다니 하고 기뻐하면서 수양대군이 올린 그 상소를 필사해서 옆에 두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수양대군에게 안장을 갖춘 준마 한 필을 선물로 보내기도 하죠. 왜 이런 이상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나는 다른 마음이 없어. 오로지 나라의 종사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뿐입니다. 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단종에게 힘 있는 종친이 되려는 겁니다. 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행보를 보이게 됐고요. 역시나 그래서인지 이 정적들은 살짝 오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정적들을 안심시킨 수양대군에게 반가운 일이 생기는데요. 내금위 출신의 무장 홍달손이 궁궐과 도성의 야간 순찰을 담당하는 군대의 책임자인 순장이 돼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홍달손은 한명의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이 터졌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가 돌아오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한 수양대군은 무엇보다 김종서를 먼저 제거해야 한다라는 판단을 하는데요. 한명회가 이 김종서와 항보인의 집에 염탐꾼을 들여서 이들의 동선을 염탐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1453년 5월 홍달손이 그 한길도에서 온 사람한테 들었는데 이징옥이 비밀리에 경성의 무기를 서울로 옮기도록 했답니다. 라는 소문을 물어온 거예요. 이건 일종의 소문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북방의 무기를 한양으로 몰래 빼돌려서 들여오고 있다? 그런데 이 뒤에는 안평대군이 있다?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출처가 굉장히 불분명한 그냥 카더라 라는 얘기였고 사실 가능성이 거의 없었지만 수양대군은 요거를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9월 25일 수양대군의 측근 중에 권람, 계속 앞쪽에 이야기했던 권람이 우리 집에 이 가파치 일을 하는 개수라는 종이 있는데 그 영의정 황보인 집에 있는 종이랑 좀 친합니다. 그런데 황보인 집에 있던 그 종이 이상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모시는 영상대감이 조만간 김종서 대감과 더불어 금상을 패하고, 그러니까 단종을 패하고 안평대군을 옹립하려고 하는데 오는 10월 12일과 22일을 기한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종이 이걸 어떻게 알고 이 말을 전한 것일까요? 그리고 자신이 모시는 대감마님의 일을 이렇게 함부로 입을 열었다고요? 정말 이상하죠? 하지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미 반정을 하기로 마음먹은 수양대군, 그래, 더 기다려서 무엇하랴, 지금이 때이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한명의 등과 상의를 해서 김종서, 황보인, 안평대군 등을 제거할 거사를 비밀리에 준비하게 되죠. 10월 10일 새벽 수양대군이 권람과 한명의 등을 집으로 불러서 김종서를 제거해야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활쏘기를 한다라는 명목으로 이제 친하게 지내고 있던 무사들을 집으로 불러들여서 술을 먹입니다. 그리고 한참 거나하게 취했을 때
저녁이 되었을 무렵 수양대군이 무사들을 모아놓고 간신 김종서 등이 권세를 희롱하고 정사를 농단해 장차 안평대군을 옹립하려는 흉계를 꾸미고 있다. 오늘은 충신열사가 대의를 분발하여 죽기를 다할 것이다. 내가 김종서 등을 베어 없애서 종사를 편안히 하고자 하는데 그대들 생각은 어떠한가? 라고 묻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홍석손, 유형 이런 사람들이 아이 그런 일이 있으면 조정에 먼저 알려야 됩니다. 라면서 슬쩍 발을 빼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다른 무사들이 아니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가 역적이니 죽여달라는 말과 같습니다. 라면서 독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먹이고 재우고 하면서 온갖 공을 들인 이 무사들이 수양대군이랑 같이 하면 떡국물 많이 떨어지니까 함께 한 건데 이런 일을 벌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수양대군이 대의를 위해서 나서자라고 했는데 이것을 역심으로 받아들인 것이고요. 그리고 단종실록에 보면 수양의 말을 듣고 북문 쪽으로 도망가는 자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니 무사들은 당황해서 많이들 도망을 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수양대군은 당황하게 되죠. 아니 당연히 수양대군을 따르겠습니다 할 줄 알았는데 아니되옵니다를 외치면서 막 도망을 가니까 당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급해진 수양대군이 한명회에게 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가하다고 하니 어쩌면 좋겠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한명회가 길가에 집을 지으면 3년이 지나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의견이 통일되지 않더라도 그만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라는 답을 했고 홍윤성도 군사를 쓰는데 이럴까 저럴까 결단하지 못하다가는 장차 큰 해를 당할 것입니다. 라면서 밀어붙여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결심이 선 수양대군이 무사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강요하지 않겠다. 따르지 않을 자들은 가라. 대장부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죽는다면 사직에서 죽는 것이다. 나는 혼자라도 가겠다. 나를 만류하는 자가 있다면 먼저 그자부터 목을 베겠다. 하면서 분연이 일어났고 권람에게 명해서 일단 김종서의 그 집에 가서 이 동태를 엿보게 합니다. 그리고 수양대군은 무예가 뛰어난 종 임어을은과 양정 등 이 세 명의 무사와 수양대군은 김종서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자, 김종서의 집 앞에는 마침 김종서의 아들 김승규가 친구를 만나려고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수양대군을 보고 어쩐 일이십니까? 했더니 김종서에게 부탁할 것이 있어서 온 것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김승규가 그러면 안으로 드십시오 라고 했는데 집으로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멀찌감치 대문 밖에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서에게 이제 수양대군이 왔다라고 이제 아래니까 김종서가 들어오십시오 하고 두세 번 더 이제 청을 넣었어요. 그런데 수양대군이 해가 저물었는데 들어가는 건 좀 그렇고 내가 청이 하나 있으니 밖에 나와서 내 청을 좀 들어주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김종서가 딱 보니까 수양대군이 그 본인과 호위하는 이 3명밖에 데리고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별일 있겠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밖으로 나왔는데 김종서의 아들 김승규는 그래도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라는 생각을 해서 김종서를 이제 호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수양대군이 종부시에서 영흥대군 부인의 일을 탄핵하려고 하는데 정승이 이 영흥대군 편을 좀 들어주시오 라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영흥대군이 원래 첫째 부인이 송씨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세종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세종이 참 아들들을 좀 이혼을 많이 시켰죠. 그래서 다시 정씨와 재혼을 했는데 세종이 사망한 후에 이 송씨를 사랑했던 영흥대군이 첫째 부인 송씨와 계속 만나더니 송씨랑 재결합을 하려고 했고 수양대군에게 이를 좀 지지해달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종부시에서는 이 영흥대군의 손을 들어주려고 하는데 이 김종서 좌의정이 좀 같이 좀 편을 들어주시오 라고 수양대군이 말을 한 거죠. 이게 별로 뭐 큰 일이 아닌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김종서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러 뭐 온 건가 하면서 살짝 안심을 해요. 그런데 수양대군이 이제 손을 들어서 사모를 똑바로 이렇게 쓰려는 행동을 했는데 이때 오른편 사모뿔에 꽂은 대목이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사모뿔이 부러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요거는 그때 부러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부러진 사모뿔을 꽂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수양대군이 이거 왜 이러지? 하면서 막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김종서가 아들 김승규에게 방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이 사모뿔 몇 개 골라가서 오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김승규가 굉장히 무예가 뛰어난 힘센 장사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김승규를 일단 떼어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술책을 쓴 것이었는데요. 김승규가 약간 의심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아버지 곁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수양대군이 사실은 내가 진짜 간청을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내가 서찰을 써왔다 라면서 김종서에게 건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읽어보라 라고 하니까 김종서가 이제 서찰을 펼쳐서 달빛에 비춰봐요. 근데 사실 70이 넘은 이 노인이 눈이 좀 잘 보이지도 않을 텐데 달빛에 비춰서 글을 읽으려고 하니까 잘 안 보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글을 읽고 있다 보니 너무 집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수양대군이 자신을 따라왔던 임어을운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때 신호를 딱 받은 임어을운이 철퇴를 들고 그대로 김종서를 내리쳤고 김종서는 그대로 땅에 쓰러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밖으로 나온 김승규가 이 장면을 보고 이 아버지 위에 엎드려서 아버지를 보호했는데 따라왔던 또 무사 양정이 칼을 뽑아서 김승규를 내리쳐서 죽이게 됩니다. 사실 김종서는 수양대군이 오기 전에 수양대군을 경계하면서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좀 힘이 센 사람들에게 미리 음식을 먹이고 경계태세를 갖춰라 라고 얘기를 하고 또 병기를 또 정돈하고 있기도 했어요. 수양대군에 대한 소문이 있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만약에 수양대군이 오거든 잘 보고 있다가 사람을 많이 끌고 오거든 활을 쏴라 라고 말을 했는데요. 수양대군이 딱 왔을 때 어떠냐라고 물으니까 엿보고 있던 자가 적습니다. 꼴랑 수행원이 3명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김종서가 그만 안심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갈 때 원래는 칼을 몸에 지니고 있었는데 칼을 이렇게 벽에다 세워놓고 맨몸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방심이 화를 당하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김종서는 철퇴를 맞고 바로 죽지 않았어요. 깨어나서 상처를 꿰매고 가마를 타고 돈이문, 서소문, 숭례문 등 문 3개를 거쳐서 궁궐에 달려가서 단종에게 변고를 알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궁궐에는 이미 수양대군이 접수해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일단 돌아와서 아들 김승벽의 처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양대군이 김종서가 쓰러지는 걸 봤지만 완전히 숨이 끊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기에 뭔가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양정과 이승상을 보내서 정말 죽었는지 확인해 봐라 라고 해서 이들이 김종서가 어디에 있는지 막 찾아봤더니 이 김승벽의 처가에 숨어 있는 것을 알고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가서 김종서를 잡아 끌어냅니다. 자, 그런데 김종서가 그 위험을 이렇게 갖춘 다음에 나는 가지 못한다. 정승이 어찌 걸어서 출두하겠느냐 하면서 초헌을 대령하라 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러자 양정이 비웃듯이 그대로 칼을 내리쳐서
김종서를 죽이게 됩니다. 이 두만강 육진을 개척해서 북방을 안정시키는 큰 업적을 남긴 김종서, 그를 백두산 호랑이라고 하는데요. 그 백두산 호랑이는 이렇게 71세의 나이로 최후를 맞게 되죠. 자, 이렇게 김종서를 철퇴로 내리친 그 순간 수양대군의 계유정단은 막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자, 수양대군이 김종서의 집으로 향할 때 권람은 이 순청에 들러서 미리 홍달순을 만나서 순졸들을 대기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숭례문과 서소문은 닫고 돈이문만 열어놓도록 조치를 취하죠. 그리고 약속한 대로 수양대군은 돈이문으로 향했고, 이어 무사들을 이끌고 온 한명회와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홍달손 희하의 순졸들까지 뒤를 따르고 이들은 모두 궁으로 입궐을 하게 되죠. 이 한밤에 갑자기 입궐을 하는 수양대군을 보고 다들 당황을 했는데요. 이때 입직승지였던 채항을 수양대군이 불러서 안평대군이 황보인 김종서 등과 공모를 해 불귀한 짓을 저지르려 하였다. 형세가 위급해서 적개인 김종서 부자를 내가 먼저 베었고 이제 전하께 아뢰고 잔당을 토벌하러 가려고 한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시 전균이 단종에게 이 일을 알리게 되는데요. 단종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단박에 알아챘지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수양대군이 원하는 대로 어명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수양대군은 입직한 이 도진무, 병조참의 등과 논의를 한 끝에 이 대신들을 긴급 소집하게 하는데요. 그리고는 대궐 들어오는 길목 요소요소에 군사들을 배치해서 경계시키고, 들어오는 대신들은 4겹의 검문 과정을 거치고 수행원 없이 혼자서 한 명씩 입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2문 너머에는 바로 한명회가 있었습니다. 자, 영문을 모르고 어명으로 빨리 입궐하라 라고 하니 급하게 달려왔던 영의정 황보인은 이 제2문에 들어서자마자 수양대군의 신복 구치관이 철퇴를 내리쳐서 그대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야사인은 한명회가 미리 살생부를 적었고, 이 대신들이 들어오면 살려라, 죽여라 라는 신호를 보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궐을 하지 않은 윤처공, 이명민, 조번, 원구 등의 집에는 사람을 보내서 결국 그들을 모두 죽입니다. 자, 그리고 황보인과 김종서의 목은 효목에 매달아 서울과 또 다른 지방 도시 주요 내거리를 돌아가며 효시하게끔 했고, 영모의 수계로 지목된 안평대군과 그의 아들은 광화도로 압송되었다가 얼마 뒤에 사약을 받고 사망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수양대군과 대척점을 이루고 있던 안평대군이 생을 마감하게 되었네요. 자, 이 난리통에 종실의 희생자들은 이 안평대군 부자를 포함해서 총 16명이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살생부에 이름이 올라서 죽은 이들이 총 107명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외에도 많은 이들이 죽고 또 죽지 않은 이들은 관련자로 분류되어서 유배를 가게 되었고요. 죽음을 맞은 대신들의 가족들은 당연히 또 불행한 일을 맡게 되는데, 16살 이상의 아들들은 교형에 처해지고 16살 이하는 관노로 이제 보내졌고요. 또 첩, 딸들은 노비 신분이 돼서 공신들에게 분배되게 됩니다. 수양대군은 살아남은 대신들을 일단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또 다음을 도모할 수 있어서 정인지, 한확 등을 포섭을 했고, 이 보수주의자 허조의 아들 허후를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계유정난이 일어났던 날 수양대군이 이 허후를 따로 불러서 황보인 등이 반란을 모의했다라고 하는데, 허후가 내가 김종서는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황보인이 어떻게 반란을 모의하는데 참여했겠습니까? 하면서 황보인을 두둔하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이 허후는
굉장히 충성스럽고 정직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어서 그를 이제 끌어들이고 싶은 마음에 좌찬성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허우가 이를 사양합니다. 그리고 이 황보인 등을 효수하겠다라는 말을 했을 때 눈에 눈물이 맺혔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괘씸죄를 물어 결국은 유배 보내버렸고 허우는 결국 교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계유정난이 있던 날 단종은 수양대군에게 모든 군국의 중대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넘기는데요. 수양대군은 정권과 병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난 다음 날 바로 영의정이면서 경연 책임자이면서 서운관 책임자이고 이조 판서이면서 병조 판서 내외 병마 도통사 겸임하는 그런 직을 맡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정인지를 좌의정 자리에 앉히고 한학을 우의정으로 삼게 되고요. 그리고 수양대군을 찬양하는 교서를 짓게 하는 등 이 집권을 탄탄하게 굳혀가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궁궐시대인 이 별시 감사 등 100여 명이 자신을 호위하게 했으니까 이 모습은 마치 임금을 호위하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453년 10월 11일 수양대군이 정사를 어지럽히던 간신들을 제거하고 나라의 위기를 평정했음을 선포하여 이 수양대군이 일으킨 것을 계유정난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실 정난은 이 국가의 위태로운 난리를 평정한다는 뜻이니까 수양대군이 난리를 평정한 영웅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함께 정난에 함께하면서 이 공을 세운 이들은 정난공신이 되죠. 이 43명의 정난공신 중에서 1등 공신은 수양대군 자신과 정인지, 한확, 권람, 한명회 등 12명이었고요. 2등 공신에는 신숙주, 양정, 홍윤성 등 11명이었고요. 또 3등 공신에는 여러분 들으면 깜짝 놀랄 이름이 있어요. 성삼문, 그리고 이해장, 홍술로 등 20명으로 43명이 책록이 된 겁니다. 사실 계유정난에 전혀 동조하지 않았음에도 수양대군이 포섭하고 싶은 인물을 이 공신에 올려준 것인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성삼문이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계유정난은 성공을 하고 수양대군은 권력을 잡게 됩니다.